네, 이자푸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이자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용어를 일컫는 말인데요. 지금 반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신용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자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뭐 기준금리도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어쨌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을 일컫는 이 뜻 말고도 또 다른 뜻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뜻이겠죠. 네. 의미겠죠. 김세영 앵커도 하우스 푸어 들어본 적 있죠. 아,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용어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푸어가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을 결국 획득은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진다. 네. 이런 표현인데 집은 샀는데 기껏 집 자체가 뭐 빚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또 파생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우스푸어도 있고 카푸어도 있고 그러니까요. 많았죠. 또 하나가 이제 이자 푸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도 네. 아니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하실 텐데 이제는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0.75% 포인트 올리면 또 그 이상 올리면 이건 자이언트 스텝이다.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이 나올지, 허리케인 스텝이 나올지, 네. 뭐 타이푼 스텝이 나올지, 태풍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파격적인 또는 이 파상적인 영향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이야기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지만 대출금리도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은 주식 투자를 했든 가상화폐 투자를 했든 이제는 이게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고 네.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되니까 이게 이자 갚는 것만 해도 급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경제적인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뭘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투자 가능성 자체도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금리 말씀하셨는데 집값 상승기에 사실 소위 말해서 영끌에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부담이 좀 많이 커지실 것 같은데 네. 일반 서민들에게는 지금 얼마나 부담이 되는 상황일까요? 그건 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당장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작 이제는 뭔가를 사더라도 불과 3개월 또는 6개월 전보다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이미 우리 매일경제 TV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0.75% 자이언트 스텝을 그러니까 이제 시행을 해버린 거예요. 네. 깜짝 놀랐죠. 이게 이제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다음 달에도 5% 내지 7% 올릴 수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설마 경기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올릴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역시 IMF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미국 연준 같은 이 서구 유럽의 이 금리와 같은 변화에 대한 본인의 판단 상당히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럼 지금보다도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이자 푸어가 아니라 정말 비이자 푸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연말에는 지금 신용대출도 6% 이상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주택담보대출도 7%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투자에도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면 부동산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파급 현상을 생각하면 지금 이자 푸어가 단순히 이자 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자 푸어를 통해서 또 하우스 푸어 이것 자체도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게 이제 이 상황이 결국은 경제력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버텨낼 수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력조차 전혀 없는 그런 서민들은 깊은 고통의 수렁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이제 출발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네. 올해 안에 이 주담대 최대 금리를 8%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도 나오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 푸어가 비단 부동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은 주식이나 코인 레버리지에도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외 주식과 코인 시장의 하락세가 아무래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개인 회생도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렇죠. 이게 개인 회생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그래도 20대, 30대는 네. 좀 자산 증식의 기회로 가상화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 큰 돈은 없는데 아주 작은 정말 만원 단위, 천원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상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보면 이제는 좀 시시해요. 네. 왜?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테라나 루나나 특히 루나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투자했어 그러면은 투자한 게 분명해요. 네. 근데도 아니 뭐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심지어는 가상화폐 투자하는데도 빚걸 영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걸 비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가상화폐가 이렇게 돼? 이거 생각조차 못했던 일인데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거의 개인적으로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여력조차 없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파산지경에 이르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20대의 개인회생 시청자가 급증세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0,000건 이상인데 올해는 지금 뭐 아직까지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훨씬 더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자 푸어가 등장하고 개인 회생 신청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져서 등장한 이자 푸어가 또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자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증시도 그렇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이 모든 게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좀 해보니까 다들 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키이우,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키이우에 다시 공격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석과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대체적으로 동부 전선도 그렇고 좀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부 지역의 크림 반도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 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 변수,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그 외에 공급망 차질도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공급망, 자동차 반도체를 떠나서 지금 기름도 그렇고 각종 원자재도 그렇고 곡물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내년은 더 좋을까? 내년은 오히려 우리가 증시 하반기에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판단과 기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나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는 겁니다. 더 이상 좀 이 경제 뭔가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가장 두려운 건 뭐냐?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럼 어디다 투자해요? 근데 이때 빨리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네. 한 가지는 뭐냐? 가급적 20대, 30대는 뭐 가상화폐 투자했던 주식에 투자했던 간에 조금 자기의 자산을 청산해서 빚을 일단 일부분은 좀 갚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어렵지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다른 경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코스피는 지금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작정 다 팔아야 되느냐? 무지도 따지지 말고 그건 아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팔아야 될 건 팔되 오히려 좀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될 것은 가릴 필요가 있는 거죠. 더욱더 어려운 그렇죠. 가리기 전략.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산 배분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투자했을 거예요. 주식이든 아니면 가상화폐든. 이제 조금 안전자산, 은행의 예적금으로는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래도 좀 안전자산은 금이나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달러나. 네.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전환하는 그런 또 이게 변화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이 투자에 대한 조정, 튜닝 이 부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좀 동시에 발생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좀 시장 경제 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양극화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좀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자 푸어라는 신조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함께 하셨던 분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